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26년 3월 31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이야기들이 진짜 뭐랄까, 극과 극을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죠? 네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전부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자님, 제가 오늘 준비된 소식들을 쭉 읽어보니까 한쪽에서는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또 다른 한쪽은 진짜 인플레이션이 뭐냐는 듯이 막 수십조 단위의 돈이 굴러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요. 한쪽은 매일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나 생활비 걱정으로 아주 무겁고 차가운 현실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이 막 폭발하면서 천문학적인 자본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완전 별개의 세계 같은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경제 톱니바퀴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진짜 속내를 깊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아주 첫 번째 동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모든 경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기사인데요. 네, 미국과 이란 정세 관련 기사죠? 네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진짜 불과 반나절 만에 거의 180도로 확 뒤집혔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처음엔 분명히 이란과의 조기 합의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 뭐 협상이 잘 풀리고 있다 이러더니 갑자기 폭탄 발언을 막 쏟아냈어요. 네. 합의가 만약에 안 되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나 유전, 그리고 하르그 섬, 심지어 담수화 시설까지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경고를 했죠. 와, 담수화 시설까지요? 게다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용으로 즉각 개방하지 않으면 아예 이란의 원유를 점령해버리겠다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네, 아주 강경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란 쪽 반응도 만만치가 않아요.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휴전 협상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고요. 아, 협상 자체를 부인한 거군요. 네, 그리고 미국이 내건 15개 조건도 완전히 거부하겠다면서 지금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자님, 사실 이런 정치적인 수서나 뭐 강경한 발언들은 예전부터 늘 있었던 일 아닌가요? 이게 과연 세계 경제라는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을 탁 쓰러뜨릴 만큼 당장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냥 단순한 협상 중 협박 아니냐 이렇게요. 네네, 보통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세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이 반응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이야기가 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나쁜 소식인가요? 아닙니다. 나쁜 소식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아, 예측 불가능성. 네, 반나절 만에 입장이 막 극과 극으로 바뀌는 이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순식간에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아, 불확실하면 일단 방어부터 해야 하니까 비용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언급한 그 하르그 섬이라는 곳이요. 여기가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심장부 같은 곳입니다. 와, 90%나요? 거기가 막히면 그냥 다 막히는 거네요. 네, 게다가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건 사실상 그 중동 지역의 생명수, 그러니까 물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는 거라 지역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전면전의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니네 기름 못 캐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군요.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글로벌 원유 운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통제된다는 공포가 퍼지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합니다. 국제 유가가 엄청 오르지 않을까요? 기름값 당장 뛰다나요. 네, 유가 선물 오르는 건 기본이고요. 더 큰 문제는 그 해협을 지나는 모든 화물선이나 유조선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구친다는 거예요. 아, 위험하니까 보험사가 돈을 더 내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선사들은 그 위험한 지역을 피해서 우회를 해야 하잖아요. 네네, 돌아가야죠. 백길이 길어지면 당연히 배에 들어가는 연료비도 더 들고 선원들 인건비도 막 폭증하겠죠. 결국 바다를 건너오는 원자재나 부품, 그리고 완제품의 기초 물류비가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와, 그 도미노가 쓰러지는 소리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집 주방에서까지 들린다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물가 충격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제가 오늘 그 소비재 물가 관련 기사를 보고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사메마로라는 온라인 도매 기업이 있어요. 아, 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이 기업이 무려 4년 4개월 만에 121개 품목의 공급가를 한꺼번에 확 올려버렸더라고요. 네, 이 MRO라는 게 기업들이 주로 쓰는 소모성 자재나 유지보수 용품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도매가를 올렸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요. 막 산업용 드릴비트 같은 게 5에서 6% 오른 건 뭐 산업 현장이니까 그렇다 쳐도요. 제가 진짜로 충격받은 건 일상용품이에요. 프라이팬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주방에 매일매일 있는 그 냄비류랑 프라이팬 도매가가 약 15%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서 쓰는 급식용 식판 케이스 있잖아요. 그건 무려 16.8%나 올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폭이죠? 네, 거기다가 오프라인 건재상들도 그 PVC 파이프 같은 자재를 4월부터 당장 18에서 20% 인상한다고 예고를 했고요. 식품 포장재 도매업체도 줄인상을 예고했대요. 아니 기자님, 프라이팬 도매가가 15% 뛰면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사는 소매가는 진짜 훨씬 더 뛰는 거 아닌가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해상 물류비가 오르면요. 그 충격이 당장 소비자에게 오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제조 공장이나 유통업체들이 당장 가격을 올리면 경쟁에서 밀릴까 봐 일단은 자기들 마진을 줄여서라도 인상을 버텨보려고 하거든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꾹 참고 버티는 거군요. 그래서 프라이팬 같은 일상 소비재는 제일 마지막에 가격이 오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파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헉, 무너졌다고요? 일상 소비재의 도매 단가마저 단기간에 15% 넘게 올랐다는 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한계치를 완전히 넘어서 버렸다는 뜻이에요. 아, 더 이상 못 버틴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한양대 금융경제학 이정환 교수도 기사에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었죠. 도매가 인상이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당장 올여름 소비자 가격 폭등은 명약관화하다고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와, 올 여름이요. 버티고 버티다 결국 둑이 터져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중동 사태 같은 글로벌 물류 불안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물가 상승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아예 고비용 구조로 굳어지게 되는 매우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변동을 겪게 될 우려가 큽니다. 어휴, 진짜 걱정이네요. 독자님들이 체감하는 그 생활 물가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칠게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는 프라이팬 가격 15% 오르는 물가 상승이라는 무거운 중력에 짓눌려서 막 헐떡이고 있는데 신문 경제면을 한 장 딱 넘겨보면 진짜 어리둥절해집니다. 반도체 기사 보셨군요. 네. 당장 프라이팬 살동 결정하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무려 4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기사로 나왔어요. 네, 지금 AI 투자 열풍이 만든 아주 엄청난 슈퍼사이클이죠. 기사님 솔직히 여기서 제 머리로는 약간 모순이 생겨서 태클을 좀 걸고 싶습니다. 네, 어떤 모순이죠? 아까 분명히 물류비 오르고 원자재 가격 폭등해서 모든 산업이 다 타격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반도체 회사들도 결국 공장 돌리고 칩 만들려면 원자재 필요하고 물류로 다 수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인플레이션의 파격을 전혀 안 받는 건가요? 완전 물가 위기라는 중력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우주선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핵심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일종의 거대한 골드러시 상태입니다. 골드러시요? 금광 캐러 가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그걸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다 사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 때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들은 철물 가격이 올랐다고 장사를 접지 않잖아요. 삽 가격을 2배, 3배로 올려도 금을 캐려는 사람들은 군말 없이 비싼 돈 주고 사갑니다. 아,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그 거대한 빅테크들이 금을 캐려는 사람들이고 엔비디아나 삼성전자가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기술 주도권을 뺏긴다는 건요. 곧 기업의 생존 자체가 끝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고금리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비용이 올라도 천문학적인 자본을 그냥 무조건 쏟아붓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격 탄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인 거죠. 아, 비싸도 무조건 사야 하니까요.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도의 1분기 HBM, 즉 고대오폭 메모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00% 이상 폭증했다고 나옵니다. 와, 300%면 3배잖아요. 근데 기사님, 기사마다 맨날 HBM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이 HBM이 일반 반도체랑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 날린 건가요? 아주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AI 두뇌 역할을 하는 GPU가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 수학자라고 상상을 해보시죠. 네네, 천재 수학자요. 이 수학자가 1초에 수만 개의 복잡한 계산을 해내려면 옆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문제와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져다 줘야 합니다. 아,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옆에서 전달해주는 게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용 D램 메모리가 그냥 2차선 도로라고 친다면요. 네. HBM은 그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려서 데이터를 한 번에 통과시키는 16차선, 32차선짜리 초고속 고속도로를 뽕 뚫어버린 겁니다. 와, 2차선에서 32차선이면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AI가 아무리 똑똑해서 계산을 빨리 끝내도 데이터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HBM이 그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준 거죠.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이 비싼 HBM을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아, 완전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새롭게 만들 차세대 AI 가속기, 그 베라루빈이라는 거에 들어갈 6세대 HBM4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그렇게 뒤흔든 거군요. 네, 기업들이 원래 세워놨던 기존 세대 교체 로드맵을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엄청난 속도전이죠.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칩을 너도 나도 사들이느라 범용 D램 재고마저 시장에서 싹 말라버렸습니다. 아, 일반 D램도 부족해진 거네요. 네, 그래서 일반 D램 가격도 약 10배나 수직 상승한 거고요. 실물 경제가 위축되든 말든 완전히 별개로 1분기 매출 120조 원, 영업이익 40조 원이라는 이 역사적인 숫자가 시장에서 벌써 당연하다는 듯이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 진짜 무슨 16차선 고속도로를 완전 독점한 톨게이트 사업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기자님, 이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데이터랑 AI의 계산 능력이 그냥 우리 컴퓨터 모니터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현실 세계로 나와야죠. 결국 이 천재적인 AI가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우리 현실 도로 위를 직접 달려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만 해도요, 가끔 저를 엉뚱한 강물 한가운데 서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당황스럽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똑똑하다는 AI 자율주행차가 그런 위치 오류를 내면 이거 바로 끔찍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AI가 아무리 0.1초 만에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내는 천재라도 현실 세계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모르면 진짜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흉기가 됩니다. 맞아요. 차선 하나만 잘못 봐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도로의 차선, 횡단보도의 보행자 위치,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을 1m는커녕 단 10cm만 잘못 인식해도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AI에게 눈과 감각의 역할을 해주는 초정밀 취기 기술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건데요. 여기서 바로 벨기에 셉텐트리오라는 기업 기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셉텐트리오요?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만든 게 그 손톱만한 크기의 GNSS 수신기 모듈인데 이게 위치 오차를 단 3mm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기자님, 3mm면 거의 볼펜 심 하나 두께 수준 아닌가요? 네, 엄청나게 미세한 수치죠. 우주 궤도 수 1000km 밖에서 쏘는 전파 신호를 받아가지고 지구 표면에서 3mm 오차를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바로 기술의 마법 같은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GPS 아시죠? 네네, 매일 쓰는 거요. 그 GPS를 포함해서 유럽의 갈릴레오 등 무려 39개의 글로벌 위성왕법 시스템 신호를 한 번에 동시에 받아들이는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입니다. 39개 위성을 동시에요? 와. 네,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가 대기층이나 전리층을 통과하면서 굴절되기도 하고요. 특히 도심의 높은 빌딩에 부딪혀서 반사되면서 심각한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 폰 내비게이션이 빌딩 숲만 가면 정신을 못 차렸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셉텐트리오는 RTK, 즉 실시간 이동측이라는 고도의 초정밀 기술을
그 작은 칩셋 하나에 집약해냈습니다. 실시간 이동 측이요. 네, 지상에 있는 기중국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계속 통신을 하면서 위성 신호의 오차 범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계속 보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주 빼곡한 도심이나 신호 간섭이 심한 산업 현장, 심지어는 남극의 혹한 환경에서도 끊김없이 3mm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와, 39개의 위성 신호를 잡아서 오차는 실시간으로 다 깎아낸다니 진짜 마법 같네요. 이 기술이 있어야만 무인 배달기기나 로봇이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세상을 활보할 수 있겠군요. 네, 완벽한 필수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자님, 기사 후반부를 보면요. 이게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다, 기업 간의 경쟁이다, 이건 넘어서 국가 간의 거대한 패권 전쟁이랑 얽혀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럽연합, 즉 EU가 미국을 견제하려고 이 septentrio랑 손을 잡았다면서요? 네, 사실 그게 이 기사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GPS 신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네, 다 GPS라고 부르니까요. 그런데 자율주행, 무인 로봇, 드론 배송 같은 국가의 미래 핵심 인프라가 미국이 쥐고 있는 우주 신호에 완전히 종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만약에 외교적 마찰이 생기거나 전쟁이 나서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그 신호를 딱 꺼버리거나 고의로 오차를 늘려버리면 유럽의 모든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일순간에 마비되면서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도로에 차들이 멈추고 들이받고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EU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독자적인 위성 시스템인 갈릴레오를 구축한 거고요. 이걸 완벽하게 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는 septentrion 같은 자국 기업의 기술력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아,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걸 전문용어로 기술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주 인프라의 통제권을 쥐는 자가 결국 미래 지구상의 AI와 로봇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아주 냉혹한 패권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인 거죠. 그렇군요. 우주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쏘는 신호로 3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눈부신 첨단 기술의 미래와 그 뒤에 숨겨진 팽팽한 기술 주권 피권 전쟁.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15%나 오른 프라이팬 가격과 당장 내일의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현실. 이 두 가지 평행 우주 속에서 독자님들의 내일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닿아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AI와 우주 기술이 빚어내는 경제의 양면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을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